네,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최근에 봐야 되는 이슈 두 가지, 미중 무역 전쟁 G20 플러스 FOMC 기준금리 인하 전망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말지, 그리고 단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 9시 30분에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4월 달이 5.7%였지만 5월 달은 시장 예상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 관련 지표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밀레니엄 세대들이라고 그러는데요. 37살부터 20세 인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천만 명, 전체 인구의 한 2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득 증가보다도 주택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지표들이 지금 숨고르게 들어갔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노동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사가 고용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비용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건축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은 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발표되는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요량이 재고 수준이 지금 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525만 건으로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서로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목요일 날 발표되는 6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5로 조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소위 말해서 에너지라든지 IT, 소재, 자본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경영난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앞 코너에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금리를 당장 인하할 것이다. 아니다. 이번 주에는 뭐 예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다음 달에 인하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지금 확률로 보면은 통계상으로 금리 인하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 그 시장 전망에 따르면은 FF 선물을 봤을 경우에 올해는 3차례 그리고 내년에 1차례 정도 금리 그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길어졌을 경우에 내년 4월 달까지 제로 수준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하지만 매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의 경기 하락은 무역 전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무역 전쟁과 관련된 트럼프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 FOMC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에는 땅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물가 전망이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점도표 상의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서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15조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낮췄을 경우에는 시장에 잘못된 판단을 줄 수가 있고요. 자산 버블을 형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달에는 좀 조심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포석을 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금 가격도 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금 가격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현재 오늘 아침에 발표되는 1온스에 1,342달러까지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내년도까지 4차례 금리 그 인하가 확률상으로 97%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바닥에서 6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1,350달러 선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을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무역 전쟁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이제 당장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죠. 네, 28일이니까. 근데 아직도 뭐 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좀 뭐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으로 미국에 좀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기 그 전에는 직접적인 예약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예. 명목상으로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고 있고 평등, 호혜, 신의의 원칙 하에서 무역 협상을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로는 하노이 2차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처럼 협의가 불발이 됐을 경우에 시진핑의 권위가 추락할 수가 있고요.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역 전쟁이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 수행원 일원 중에는 볼턴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화해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볼턴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극도로 민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그 공산당 안에 좌파뿐만 아니라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의를 굴복 외교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류호 부총리도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류호 부총리가 참석하지 않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불발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의 공산당 내부 압력 때문에라도 어쨌든 미중 협상은 할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거기서 그래도 타결이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반으로 보세요? 네, 현재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달 국경절 행사 전까지는 현재 그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렸을 경우에 정치적인 위상이 상당히 좀 추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번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의 그 중국 원칙뿐만 아니라 중국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에서 그 악수를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뭐 미국 쪽에서는 이제 협상 안 되면 바로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경기, IT 업계 전반적인 또 경기는 또 어떻게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그 4차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 기계를 비롯해서 일반 기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럽니다. 전기 기계는 휴대폰이 포함이 됐고요.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포함이 됐는데 전체 그 물량의 건 5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들 IT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 대만, 일본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무역을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을 수출하는데 이 부분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그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더라도 판매망 확보뿐만 아니라 운송망을 갖춰야 되겠고요. 또 현지 노동자 교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점에선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G20 정상회담이 끝나서 이제 결국 미중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한국에 줄 세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붙어라 저쪽으로 붙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 기업이 미국 쪽으로 붙는다면 그럼 중국의 뭐 보복 조치가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보복 조치는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드 제재와 같은 보복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선 국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경제적 보복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만기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청결도가 우선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롯데에 대한 위생법이라든지 소방법 위반 혐의를 걸어서 제재를 내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소방법, 안전법 외에도 세무감사, 공해 물질 배출 조사, 그리고 통관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쓸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차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그 하락이라는 2차 피해까지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바람 앞에 그 등불처럼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처럼 전담 조직반을 편성해서 위기 대처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정도 국가 전략이 서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기술 제휴 이뿐만 아니라 고용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상가랑 모두 현재 그 전략적 소통 방법을 중국과 찾는 방법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 B 전략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좀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당장 FOMC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